봄비가 막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씨앗에도 좀 싹을 틔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채널 6.1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한반도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의 주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북쪽에서 진상 공개장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좀 충격적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 밝혀진다면 이건 도저히 어떻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일단 표류해 와서 데려왔다라고 정부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표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납치. 북쪽 해역에 있었는데 그걸 함선 군함들이 가가지고 강제 납치를 해왔다는, 이건 뭐 그냥 해적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는 또 뭔가 협박과 이런 이제 회유 이런 공작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실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되돌려 보내면 자기들도 문제가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기려고 별짓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해서 4명을 어떻게든 이제 억류를 시키고 나머지만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려보내는 과정에서도 정말 날짜 계속 미루고, 뭡니까? 뭐 함선 다 파손된 채로 보니까 엔진도 더 안 좋은 엔진으로 바꿔서 달고 보냈다고 하는데, 참. 언론에도 나왔지만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 눈만 가린 게 아니라 귀도 가렸다 그러죠. 눈과 귀를 가리고 뭡니까? 기차놀이 하듯이 앞사람 손 잡고 이렇게 질질 끌고 와가지고 다 보내줬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남쪽 정부 입장은 이 진상 공개장이 발표된 이후에도 우리는 할 말 없다,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남쪽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류 주민 관련해 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일단 북에서는 계속 일단 27명이 귀환된 다음에도 계속 4명에 대한 추가 이제 귀환 요구를 했고, 실무 접촉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남쪽에서는 이제 다 끝난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사실 이걸 제일 우려해서 북에서는 31명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했던 건데, 계속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이게 18일 날 진상 공개장 발표한 이후에 21일 날 기자회견을 또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러시아, 중국, 그다음 미국 언론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 27명 중에 전원인지 몇 명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몇 명이 나와서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오늘 또 이제 북의 적십자회에서 전통문을 또 보내왔습니다. 실무 접촉을 빨리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남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답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남쪽의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 4명의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건강 상태라든지 정신,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실제 무사히 있는지, 존재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남쪽의 좀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는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러면은 벌써 전 남쪽에서 기자회견하고 귀순했다는데 그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죠. 누굽니까, 이웅평 이런 사람들 했을 때처럼. 여기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동북아 이제 순방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일본 지진 문제 때문에 왔다가 한국에 그냥 들린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 들릴 계획이 없었던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왔는데, 와서 주되게는 이제 2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북핵 문제에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미 FTA 문제,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 2가지 얘기를 주로 하고 갔다라고 이제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남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등 사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11일인가 12일인가 그 중국에서 발표를 했죠. 3단계 구상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먼저 하고 그다음 북미 대화, 그다음 육자회담을 하자라는 3단계 대화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 한미 외교 수장들이 받아들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죠. 미팔군 사령관이요. 20일 날 주한미군 앞으로 해외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유연성 이게 정말 비로소 시작되는 건지. 그렇죠. 지금 그 얼마 전에 주한미군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해외에 가서 훈련을 하고 돌아온 경우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평양 통합의 일환으로 이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 외에, 그러니까 외국 해외에 나가서 하는 훈련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좀 인상 깊은 거는 미팔군이 이제 그 주한미군이 미팔군 소속인데 미팔군이 이 야전군으로 변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그 행정 업무를 하는 부대가 있고 그 실전을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군이 있고 야전군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미팔군은 미팔군 내에서 이 행정 및 군수 지원 업무가 있었는데 이 임무들을 태평양 육군으로 다 전환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육군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이제 진정한 야전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령관도 바뀐 걸로 이렇게 지위도 더 높은 중장이 사령관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투 임무에 집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가 한반도죠. 그래서 한반도에 투입될 이 미팔군이 더욱 이 전투 준비에 더 이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일교포 신문이죠. 조선신보. 서방 세계에서는 북의 대변지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요걸 통해서 이제 북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조선신보가 21일자에서요. 주목된 육자회담 재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제안한 이 3단계 방안과 관련해서 이 전후 이 사정 이런 것들을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3단계 방안이 사실 한국이 제안한 거였다. 한국이 제안한 걸 중국이 북한 그 김계관 부상을 제1부상을 만나가지고 합의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신보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북에서 제안을 한 거였고 이 김계관 부상이 중국에 가서 다 합의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육자회담 관련된 여러 변화들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북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좀 명확히 정리를 했고, 그 이제 근거로는 지금까지 남쪽에서 대화를 위해서 뭘 했냐? 대화를 해방한 거 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남쪽이 대화 방안을 내놨다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육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한 건 북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 3단계 안도 사실상 이제 북쪽의 그런 이 주도적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예. 육자회담 재개 관련한 움직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막 되고 있는데요. 요거 19일 날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새로운 행정명령 대북 제재 관련해서 요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19일 새벽 새벽 1분, 0시 1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현지 시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오바마가 전격적이죠. 예, 사인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건데 내용은 그 북한에서의 수입,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거죠. 북한에서부터 오는 수입을 직간접적인 모든 수입을 다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간접적이라고 하면 간접적이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지금 수입을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사실 지금 한미 FTA 문제가 이제 한참 네. 쟁점이 되고 있고 지난달에도 그 커트 캠벨 그 동아태 차관보가 의회 청문회 가가지고 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한미 FTA 체결되면 개성공단 물품 넘어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 자체는 사실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교역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뭐 경제 교역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역하는 게 없는데 북한에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한 건 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뭐 계속 네. 되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대북 제재가 없었던 때가 없죠.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새로울 게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새로운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예. 그 이제 대북 제재 역사는 매우 길고 사실 이제 한국 전쟁 네. 시기부터 이미 시작됐다. 뭐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이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온갖 대북 제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제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내 여러 이제 국내 법들에 의해서 제재한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행정명령으로 나온 것들은 사실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시죠. 그 가장 처음 나온 게 이제 1994년도에 이제 클린턴 당시에 제네바 합의 맺기 직전이겠죠. 그때가 94년도에 예, 저게 이제 나왔는데 저거는 북한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란, 시리아, 예, 북한 이 세 나라에 대해서 대량 살상 무기와 관계 있는 나라들과는 교역을 할 수 없다라는 뭐 수입 제재, 물품 제재를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이 2005년도 부시 와가지고 저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에 대해서만 한 건 아니고 뭐 이란이나 이런 그때 당시 뭐 한참 유행했던 악의축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뭐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이나 조력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 나온 게 2008년인데 저 때가 그 육자회담 과정에서 이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 그 금지 법안을 철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이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풀리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저런 임시 조치로 저런 조치를 좀 취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자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하겠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걸 보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또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2010년에 있었는데 작년은 이제 천안함 사건 이후에 뭐 사치품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뭐 금지한다. 그래서 북한으로 사치품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당시에 뭐 언론에서 떠들썩한 게 뭐 참치회가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저게 이제 그 행정명령으로 나왔던 것들인데 행정명령이라는 게 원래 미국의 국내법이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된 것들을 그 실제 집행하기 위한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있거나 혹은 없다고 해서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니고 법 적용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다만 그걸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뭐 입장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제재해 왔는데 뭐 새로운 건 없다. 이것 때문에 새롭게 뭐 안 되는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날 그 19일 날 이제 새벽에 이게 발표된 거고 오후에 그 북한의 동방은행이라고 있는데 이 동방은행을 추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실효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나왔던 행정명령에 의해서 동방은행은 이제 그 제재 대상으로 추가를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대북 제재 뭐 행정명령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게 대체적인 분석이죠. 근데 이거 실효성이요. 북에게 실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지. 뭐 이제 계속 나온 얘기지만 실제로 북에게 큰 영향, 미국에게도 사실 큰 영향이 없는 거고. 사실 이게 대북 제재가 한참 가장 강할 때 고난의 행군을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대북 제재 사실 육자회담 과정에서 적성국 교역법도 풀렸고 그다음에 테러 지원국 그 지정도 풀렸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재가 더 줄어든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제재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실제로 북이 타격을 받겠는가? 그건 거의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내외 뭐 일치된 의견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적 함의니까요. 정치적 그렇죠. 함의. 그래서 미국이 이 시점에서 아무 실효성도 없는
해마다 그냥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선 이렇게 생정명령 0시 새벽 0시 1초를 위해서 잠도 없나 봐요. 잠도 안 자고서는 막 사인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요 함의가 중요한 거겠죠. 예. 의도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렇죠. 그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뭐 앞서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한미 FTA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정황을 놓고 보면은 네. 그 북의 그 경제 대표단이 미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고 왔고 경제 교류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카터가 지금 방북을 또 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달 말에 카터가 방북을 해서 뭐 식량 지원과 뭐 경제 교류와 이런 것들 다 논의를 하고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식량 지원도 그 대폭 늘려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미 간에 뭔가 물밑 대화는 이제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좀 이제 곤란한 상황이 국내 입장에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강경파들이 워낙에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교류나 이런 것들도 조차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할 거 한다. 제재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아마 국내에 좀 쇼용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그 북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교역액이 뭐 $1,000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10,000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으로 치면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뭐 $10,000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네.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계속 하던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국내 우리나라에도 이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이건 새로운 거 없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추가 제재를 해놓고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지, 그게 좀 웃기다는 거죠. 이건 그냥 북을 그 내부용으로 어쩔 수 없이 제재는 했는데 북에게 북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뭐 그런 걸 좀 엿볼 수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어떤 북과의 대결을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국내 좀 이 오바마 행정부의 입지 때문에 한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정부가 가서 이제 카터가 방북을 한다고 하니까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서 제발 사과 좀 하게 해달라고. 참 불쌍합니다. 이건 뭐. 미국에 가고 거길 또 바지가랑이 잡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새 대북 제재가 육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줄지요. 그리고 뭐 한반도 정세나 뭐 이런 거 말씀 쭉 하시지만 최종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뭐 정리를 하자면 이 대북 제재는 이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나온 좀 이제 돌출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카터가 이번에 이제 방북을 하는데 남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대북 강경 세력들은 카터 방북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터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국제적인 명망가들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이제 94년도와 비슷하게 지금 카터가 평양에 갔다가 서울로 지금 오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그걸 이제 뭐 그분이 오신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데 그래서 카터가 이제 남쪽에 오는데 이 94년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94년도에도 카터가 평양에 갔다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는 북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그래야지 그 기자회견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서도 상당히 못마땅했다 뭐 그러는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북에서 카터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 메시지가 통큰 대화를 요구하는 통큰 대화와 함께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최후 통첩이란 다름없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받아오면 그 이제 뭐 남쪽 정부 입장에서는 참 이제 곤란하겠죠. 뭐 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천안함 뭐 브리핑 하고 왔다는데 천안함 얘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사실 좀 망신스러운 그런 이제 주제인데 어쨌든 카터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급물살을 탈 것 같고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뭐 남북대화, 그다음 북미대화, 육자회담 이 순서를 밟아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한국 정부가 붙들고 있는 건 오로지 천안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안함 외에는 지금 뭐 내놓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만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참 상황이 지금 가고 있다. 상당히 큰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이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